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는 이승미 씨. 매일 딸의 하교 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까? 밑에 내려간다. 손으로 건너갑시다. 승미 씨는 등하굣길 아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아 맞다. 오늘 캠페인 활동했지? 통학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찔하게 이어지는 계단을 오가야 하는 통학길. 청소했나 보다. 깨끗하네. 걱정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진아 여기도 빈집이야. 맞지? 헉, 유리창도 깨지고 그치? 학교 근처 통학로에 빈집들입니다. 여기는 안에도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절대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지. 혼자 다니면 안 돼. 위험해. 알겠지? 봐봐. 헉, 안에 거미줄도 있다. 빈집이 된 지가 오래됐나 보다. 그치? 혼자 다니면 안 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빈집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통학로를 따라 깨진 유리창, 거미줄 가득한 빈집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빈집들이 중간중간에 너무 많아서요. 또 빈집들이 많으면 모르는 사람들 와가지고 안에서 부시럭부시럭거리면 너무 무서워요. 저녁에 특히 밤에 지나갈 때요. 실제 유진이의 학교에서 집까지 등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표시된 집들이 모두 빈집들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빈집들이 있을까? 제작진은 부산의 지역 언론과 함께 초등학교 반경 1km 내 빈집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빼곡한 동그라미가 모두 빈집입니다. 그 수만 해도 150곳이나 됩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남매 다둥이의 엄마 김정미 씨. 등굣길 안전 문제 때문에 직접 아이들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안녕. 주변에서 다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쪽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로 여러 번 민원도 넣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아니 낮에도 이런데 밤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늘 차를 타고 지나치던 등굣길.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 큰 길 건너서 요렇게 큰 길 따라서 저기 학교로 가거든요. 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도로를 따라 빈집들이 이어지는 동네. 부모가 되는 기쁨이 커 오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탈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미안함이 큽니다. 조금 무섭고 거기 골목길로 가면 그냥 거기에서 확 떨어진 높은 데에서 떨어지면 뭔가 죽을 것 같아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 막 좁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다칠 것 같고 저는 빈집을 계속 보면 좀 무서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오늘도 불안한 통학길을 지키는 김정미 씨. 저출생 시대 우리는 어쩌다 이 귀한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아이를 더 단속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불안함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기가 그러니 잔소리로 단속을 하고 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지낼 때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결국 이 부모들에게 아이들로 잔소리를 하게 하지. 원래 이 통학길은
이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챙겨야 될 부분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온전히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주어져 있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넣는 것은 잔소리밖에 없는 이 형태. 이 현상이 좀 정말 속상함이 크죠. 속상하고. 그동안 수많은 출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 키우기는 더 힘들어진 걸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주로 현금 지원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정부가 그동안 이제 양육 비용 부족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이런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금성 지원의 정책을 집중해서 펼쳐왔던 것 때문에 육아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조금 더 소외되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예산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육아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아동에 대한 인프라,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저출산 걱정은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표나는 티가 나는 그런 지원 정책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오다영 씨. 첫째 아이를 임신한 기쁨도 잠시, 저출생 시대엔 아이를 낳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 혹시 분만 병원 찾고 있는데 혹시 분만 가능할까요? 혹시 언제 분만 가능하세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예정일이? 올해 지금 분만 예정이에요. 올해요? 네. 저희가 한 6월쯤이나 7월쯤에 상가가 사라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가능하신데, 그 이후로는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분만 병원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 하지만 염두에 뒀던 병원이 갑자기 분만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참담해요. 이게 방금 제가 검색하고 한 건데 기장에는 또 병원이 하나밖에 없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장뿐만이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병원이 많이 몰려있는 곳도 있고 사람이 좀 많은 곳은 많고 없는 곳은 영도처럼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당장 애는 가지라는 말은 하는데 그 애를 누가 받아줄 병원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게 참 안 맞다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오늘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병원까지는 자동차로 30분 거리. 만삭의 몸으로 운전이 어렵기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어머니 왔다 갔다 운전을? 뭐 딸이니까 해줘야죠.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게요. 참 힘드네요. 동네 가까이에는 현재 분만 가능한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만삭 되면 또 매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거리를 매주 간다 생각하니까 막막하네요. 사실 지금은 애기 지금 태어나는 것도 사실 조금 무서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라고 제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아이 낳기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기 코고, 입술, 여기 턱. 이 앞에 동글동글한 건 탯줄이고요. 34주 며칠? 아기가 커요. 결국 태아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전 일단 제왕절개 생각하고 있어서
날짜를 미리 좀 잡으려고요.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막달이 돼서 제가 뭐 제왕절개 자연분만 요거를 선택하는데도 거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만약에 지금 남편도 일하러 가고 친정 부모님도 만약에 지금 도움을 못 주시는 상황에서 진통이 오면 그 거리를 가서 또 아기를 놓는다 생각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분만 병원과의 거리가 먼 분만 취약지일수록 산모들이 불안함에 제왕절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산모들의 분만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시간 안에 분만할 수 있는 뭐 병원이 없다. 산모들이 그 일상적으로 있다가 응급 상황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언제 진통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런 막연한 공포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날짜 잡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뭐 그런 추세. 지금 그래서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그 제왕절개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엄마 개개인이 봤을 때는 분만이라고 하는 또 위험한 순간을 본인이 이제 겪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훨씬 더 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분만을 수십 년간 했던 병원들이 자꾸 분만 병원을 접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엄마들이 지금 우리 환경, 사회 환경이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엄마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분만 인프라 붕괴 위기는 광역시급 대도시 광주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응급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김유나 교수. 요즘은 하루에도 몇 건씩 응급수술이 잡힙니다. 주변의 상급 병원들이 응급 분만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환자들이 더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외래 진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전공의가 급하게 교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팔로우 나고 나왔는데 쓰리팟으로 나오고 24시간 유료도 챙기고 있습니다. 당장 응급 분만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찾은 겁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입니다. 한쪽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기는 적고 이거 탯줄 가는 타형이 제일 지금 안 좋아서 지금 30주 5일이어서 이제 아기 낳아도 되는데 우리 병원도 지금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도 지금 못 보고 우리가 사실은 요 병실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오늘도 아기들이 꽉 차서 토는 못 받아요. 네. 더럽다고. 충북대도 없고 충남대도 없고 미치겠네. 도대체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낳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자리가 없어서 못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걱정하는 것은 광주 전남에서 생기는 나름대로 고위험 산모들은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그 환자가 넘치고 응급수도 막 하면 병실도 꽉 차고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임산부들 특히 저 쌍둥이 환자들한테 정말 지금 이제 아슬아슬하니까 미안해 죽겠어요. 현재로서는 바로 입원 가능한 다른 병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네, 산모분이세요. 당장 응급분만 가능성이 대체할 수 없어서 심해가지고 수술 자리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ICU 자리가 없대요. 네. 계속되는 거절에 피말리는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선생님. 어디? 아주대 되는데 응급실이 거기 오늘 아침부터 내일까지 폐쇄래요. 그래서 일단 갈게요. 일단 베타랑 그거 내고 외래에서 마치니까.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오늘 안에 도착해야만 입원이 가능한 상황. 한시라도 빨리 전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주대병원이 지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아주대병원. 보호자분 어디 있어요? 오래 걸린다고. 다른 지역에 있어요. 오늘 가야 돼요? 오늘 당장 가야 돼요. 서울? 아니 아주대병원 수원이에요. 갑자기 광주에서 수원까지 가야만 하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살 수가 있대요. 100% 살 수가 있는데 애를 못 낳으면 뱃속에서도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다 키워놨는데 저 같은 상황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근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초저출생 시대. 붕괴되는 것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회.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합니다. 산모들의 응급 분만을 위해서는 상과뿐만 아니라 마취과, 신생아 전문의 등 전문 인력과 시설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저출생의 병원들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에만 보더라도 이제 동북부 지역의 주요 병원들에서도 이제 분만실을 폐쇄하는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분만 취약지만 주목해 왔는데 대도시의 분만 상급종합병원의 고염 임산부를 위한 시설도 사실은 겨우겨우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의료 인프라, 지금 시장 경제에 맡길 수 있는 현재 상황이 한계치를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뒤 수원의 한 병원에서 김지연 산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쌍둥이를 무사히 품에 안았지만 구급차에 이송되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약간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그렇기도 하고 갔는데 또 안 받아준다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 1시간, 2시간 안에도 분만이 급속히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애기 심장이 멎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짧은 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이루리. 이름이 이루리야? 네. 이게 5살이에요. 에? 6살이면 5살인데? 5살. 그리고 이름 그대로 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 다 이뤘으면 해서 네, 짓게 됐습니다. 루리야. 루리. 어린이집 가야지. 일어나. 네, 일어나. 아침 일어나는 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를 7시 50분 정도에 깨워가지고 세수시키고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바로 차량을 8시 8분 차를 타야 돼서 8시 정도에 나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돼, 우리. 우리 늦어서 잠깐만. 안 돼, 여보세요? 네네. 아, 네. 우리야, 빨리 와. 늦었어. 차 왔대.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그래, 친구들 기다리잖아. 루리야, 친구들 기다린다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리 엄마 이선아. 루리 아빠 이기현입니다. 직업 군인으로 12년 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7시 반에 집에 나와서 8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은 9시 반까지고요. 퇴근 시간은 6시인데 늦을 때는 뭐 8, 9시까지 있다가 퇴근할 때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거리는 1시간 정도, 왕복으로는 2시간. 이거 딱지 100%다 100%. 오늘 얘 똥 쌌어. 우리는 좀 활발하고 사람을 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엄청 주도적으로 한다고 들었고요. 이거 봐 반지 봐 이거 봐. 우와 근데 반지는 아니야. 이거는 색연필 꽂이는 대시야. 이거 봐. 잘 꽂아지지? 응.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뭐 했지? 이거 고풍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룰이 자요. 어? 룰이 자? 완전 피곤해? 누워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날씨 추운데. 얘들 노래가 어때? 좋아요. 선생님 이름은 안 시키라고 싶어요. 이름은. 내 방 좀 들어봐. 잘라. 원래는 태권도가 5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6시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늦어질 경우에는 항상 혼자 남아있을 때 데리러 가가지고 그럴 때는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육세반 올라오면서 어린이집에서 낮잠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낮잠을 자지 않고 바로 태권도 도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본인이 많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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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그마지야. 아이랑 함께한 시간. 한 50분? 아, 50분 맞나요? 같이 놀아주는 시간은 한 1시간 이내인 것 같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사실 반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태권도장에서 네. 막 엉엉 울 때 누가 보고 싶어? 엄마가요.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저 혼자 놀 줄 알아요. 아이고. 엄마 왔다. 엄마 안. 엄마.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아이가 없어서 시험관을 이제 7번 정도 시도를 하고 첫째를 가지게 됐어요. 너무 이렇게 귀하게 이제 저희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커요. 저는 공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참 그래도 아이 키우기 여건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왜냐면은 아내는 아침에 그래도 11시쯤 출근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잘 보낼 수 있고. 뜨거워. 아침에 하는 게 조금 힘든데 이제 퇴근하고 와서 빨래를 개기 시작하면 아이들 케어하기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시우, 식욕 봐봐 얼마큼 남았어요? 이야. 이거 오빠 거야. 아니야, 네 거 맞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9시 20분 정도의 셔틀을 타면 3, 40분 정도의 시간이 나요. 그러면 짧은 집안일 정도는 하고 출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1시에 출근을 하면 방과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수업 준비를 해요. 1시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제 학교 행정 업무 보고. 제가 보통 한 6시에서 6시 반쯤 퇴근했던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저도 초보 이제 교무부장인데 한 1시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반 또는 8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이들이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급적이면은 지금은 좀 즐길 수 있는 거, 좀 어릴 때부터 좀 경험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픽업이 되는 학원이 예체능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영어도 안 되나요? 영어도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집으로 바로 오지 못해요. 저희는 7시에 퇴근하니까. 근데 보통은 학원들은 뭐 5시, 6시쯤 끝나니까 누가 받아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간 연장 보육 해주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그쪽에서 받아주셔요. 심심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장난감 가지는 때도 있고 장난감 안 가지고 놀고 그냥 앉아있기도 해요. 좀 놀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해요. 힘들면. 방과후 교사신데 내 아이들은 못 보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항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다른 엄마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학교에서 또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저희 아이들한테 최선을 못 다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안하긴 해요. 이제 뭐, 자 가자. 너 따라와요. 아빠 따라와. 밥은 잘 먹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야간 연장 보육하면서부터는 없죠. 너무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이제 7시 이제 반 뭐 그 정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 적어 3, 40분 정도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8시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저희는 평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밥 먹으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 전혀 없고요. 노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한 30분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유치원 선생님이 더 많이 놀아주시죠. 그렇지. 네.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귀한 아이들. 하지만 아주 어린 시기부터 아이들은 부모의 빈자리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둘째. 이게 명수가 다 안 돼. 답이 있어. 7년 전보다 둘째 아이상 출생아 수는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둘은 기본이란 말도 이젠 옛말이 됐죠. 아이에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낳을 결심은 하지 못하는 이들. 연아가 너 먼저 챙겨준다, 야. 아빠. 네. 부부가 둘째를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외동은 부부의 온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할 얘기는 많은데. 자, 그럼 저 안에 들어가서 개별 인터뷰를 한도. 저희는 난임을 오래 했거든요. 저희도 오래 했어요. 네, 저희 몇 년을 했거든요. 저희도 8년 했어요. 뭐 둘째를 원하고 셋째를 원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신랑이 맨날 그 얘기해요. 저번에 자기 둘째 낳으면 둘째 중학교 들어가면 환갑이야. 그 얘기해요. 옛날에.
그때 한 대 쥐어 받고 싶었어요. 경제적인 게 제일 커요. 왜 옛날에는 낳으면 알아서 잘 커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옛날이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긴 하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난 절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심 저렇게 또 나와서 잘 놀고 있는 걸 보면은 한 번씩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집에 다시 이제 돌아오면 무슨 둘째냐. 정신 차리자. 전 갖고 싶어요. 정신 차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시훈이가 대학 가고 뭐 성인이 돼서 뭐 결혼을 하고 뭐 그런 나이가 되면 저희도 뭐 60이 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사실 많이 하고 당연히 동생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둘째 낳는 게 정말 어렵구나. 지금 세대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늦은 결혼, 난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결국 둘째는 포기했다는 부부들. 앞으로 외동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째 출산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이 둘째와 이상의 출산이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도 하나를 낳고 그보다는 둘째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합계 출산율 1.0 이상으로 올라가고 더 큰 고민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라는 것을 이게 둘째를 못 낳는 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둘째와 출산. 주목할 곳은 세종입니다. 세종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했고요. 그래서 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된 많은 건물들과 도로, 이런 환경들이 가족 친화적으로 조성이 됐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둘째아 비율이 좀 낮아졌던 게 2015년부터였는데 세종시는 오히려 2015년부터 둘째아 이상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출범 12년을 맞은 세종시는 다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위. 9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2023년 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세종은 전남과 함께 가임 여성 1명당 0.97명을 출산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도시입니다. 세종의 비밀은 뭘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인의 아빠단 프로그램. 초보 아빠들에게 육아 노하우를 전하고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돕고 있는데요. 자, 아빠들이 이제 우리 아이를 안아주세요. 세종시에서 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들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이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데요. 힘든 육아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대화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신도시여서 깔끔하고요. 아기 키우기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들 키우기 좋은 인프라가 정말 좋게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육아에 편리한 보육 환경은 아이를 키우는데 큰 장점이 된다고 합니다.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이 높은 출산율을 이끈 걸까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둘째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학교가 동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단지만 해도 초, 중, 고가 다 있거든요. 선아!
오빠는 못 봤어? 오빠 못 봤어? 누구나 도보로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건설 초부터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조성됐다는 세종시. 셋째는 집 근처 공립유치원에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보육 환경에 만족하는 지연 씨. 실제 세종시의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돕니다. 그날 저녁. 잘 있었어? 아니다, 잘 안 있었어. 잘 안 있었어. 왜 못 있었어? 뭐 먹었어? 격하게 아빠를 맞는 새 아이. 아니, 아빠세요.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린 이유가 있다는데요. 네. 자기야 100인의 아빠 난 미션 올라왔어. 아 그래? 뭔데? 3세에서 5세는 씨름하는 거 올랐어. 하고 신문지 펀치하는 거랑 페트병이하고 풍선 싸움. 오늘은 참여 중인 육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미션이 도착하는 날. 손가락 씨름 이렇게 잡고 하더라고. 마주 잡고. 오늘 아빠의 미션은 신문지 펀치 놀이입니다. 힘세게 해야지, 힘세게. 자, 두 손으로 해도 돼. 이렇게 팡 이렇게 해서. 퇴근 후엔 자연스럽게 재근 씨가 육아를 맡는데요. 부부가 세종시를 찾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애들 키우기 좀 괜찮은 그리고 깨끗한 곳이 이제 여기다 보니까 저희도 또 분양받은 집이 여기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서 일단 애들이 아파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잘 여기 봐, 여기 봐. 수원에 살던 부부는 10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세종에 터를 잡았는데요. 잘 봐야지. 하나, 둘, 셋. 그 시기는 세종시에 많은 아파트가 분양되며 인기가 급증한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 출산을 앞둔 젊은 부부들이 세종으로 대거 유입되는데요.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15년 유례 없이 1.89명으로 치솟습니다. 전국 최고치였는데요. 2014년, 15년 당시 세종시의 그 전세 가격 지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인접한 지자체, 충청권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전세 가격 지수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은 이런 아파트 공급 계획과 낮은 전세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저렴했던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 10년 세종의 높은 출산율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가족의 뭐더라? 세종시의 출생아 수를 보면 전세가가 낮았던 2014년과 15년은 첫째아뿐만 아니라 둘째아 탄생도 급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하락세를 걷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옛날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냥 지방대는 그냥 지방대예요. 처음엔 키우다가 점점 크면 클수록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아, 우리 애가 좀 컸는데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지? 2019년도엔 세종시의 주거비가 폭등했고 여기에 교육 문제도 변수가 됐다는데요. 세종에도 학원가가 있지만 교육열이 더 높은 곳을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주말에 서울로 과외를 다닌대요. 낮은 주거 비용 때문에 세종을 찾았다가 교육 때문에 다시 서울이나 대전 등지로 빠져나간다는 사람들. 이런 움직임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포착됩니다. 세종시 인구 순유입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순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요번에 성적표는 2023년 잠정치고요. 0.97명이라는 이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전국 0.72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수준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정주를 결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사는 세계적인 메가시티. 사람, 일자리, 교육. 모든 인프라가 모이는 바로 이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뜨거운 교육 1번지로 통하는 이곳. 다 학원이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어요. 대치동 강남에 사는 친구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강동이랑 다른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에서 같은 곳에서 밑에 바라보면은 약간 사람들이 개미같이 보여요. 되게 많아가지고. 대치동 학원가에 밤이 찾아오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서서히 느는 차량 행렬. 밤 10시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밀물처럼 거리로 빠져나오면 줄지어 기다렸던 학부모 차량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태우고 차례로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매일 밤마다 벌어진다는 진풍경. 너무 공부 열심히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면은 맞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그래도 남들보다 시작이 좋지 않나. 아이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입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라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걸 마다 않는 한국 사회. 출산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이 출산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출산율, 그리고 그 주택 가격,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사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이 됐어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는데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에는 더 커졌습니다.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집값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출산율인데요. 주목할 점은 사교육비의 경우 첫째를 낳을 때보다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서 그 기여도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둘째 출산을 결정할 때 첫째 아이를 키우며 경험한 사교육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창 수업 중인 대치동의 한 학원. X multiplied by 3/4 y squared. 영어 수업 같지만 수학 수업 중입니다. 문자가 꼭 차수 같기 때문에 동류항이죠. Since they are like terms, you can subtract the coefficient. 64분의 37. 그렇죠. 그래서 64분의 37. 따라서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이제 갓 초등학교 저학년을 벗어난 4, 5, 6학년 아이들입니다. 의대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는 반이고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원하는 대학 입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된다고 보죠. 약 8년 뒤 치를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미리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아이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P 빼기 Q는 PQ보다 작다는 성립이 된다. 그래서 D는 맞다. 박수! 아이들 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입시 경쟁은 왜 더 치열해져만 갈까요? 미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년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인구수가 1,400만 명을 넘는 세계적인 메가시티 일본의 수도 도쿄.
하지만 이 거대 도시의 핵심 지역들에서도 장기화된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가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번화한데 전혀 빈집이 있게 생기지 않았는데 도쿄 한가운데거든요. 세타가야구는 교통 편의성은 물론 상권 역시 잘 발달해 있는 지역.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도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도쿄에서도 굉장히 번화한 곳인데 빈집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데 빈집이 있는 건가요? この世田谷区のこの三軒茶屋っていうのはたくさん商店街があって、若者にも大人気な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道の中に入ると戸建てが多くてですね、今空き家が非常に増えているエリアでもあります。 실제로 번화가 사거리에서 100m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すぐこうやって空き家があるんですね。 이게 빈집인가요? はい。これがまさに全く管理されてない空き家になりますね。だいたい今15年以上このように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ここの土地の資産だけでも6億ぐら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60억. 60억이요? 60억? 60억 원의 자산 가치가. ちょっと上がって見てみましょう。 조심하세요. 気をつけて。 예, 조심하세요. 이야, 우와, 오. まあ玄関も開けっぱなしで屋根も崩れそう。 위에 여기 다 쳐놨네요. 내려앉을까봐. 이 안에 풀들을 막 자란 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선생님, 60억이면 너무 아까운 곳인데 이렇게 빈집이 된 요 집에 좀 사연이 있을까요? やはり少子化とやはりその高齢化、この2つが進んでいることが一番大きな要因だと思います。でやっぱりそのお子様がいなくて、で相続が、たくさん相続人がいて話し合いを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で、そこでやっぱり揉めて名義も変えられずにこのまま売れずに空き家になっている。 살기 좋은 동네로 보이는데요. 여기 빈집 있다는 게 참. でここの空き家なんですけども、 이것도 빈집입니까? 와, 이거 뭐 창문에서. 네, 草がいっぱい生えちゃって、上も 그러네요. 저 위에도 안에가 정글처럼 돼 있나 보네. 이 나무가 완전히 바깥으로 꽉 차 있나 봐요. ここの所有者はでクリーニング店やってらして、そうですね。高齢になってお仕事ができずになって、お体の具合も悪くなって一人で生活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高齢者の施設に今入っています。でお子様がいらっしゃらないので、このまま空き家になっていますね。はい。 세타가야구에 있는 빈집만 5만여 채. 빈집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もう日本は非常に台風とか地震が多いので、こういうものが飛んできて人に危害を加えたり、あとは結構犯罪で使われたりしています。 범죄! 最近東京の方では飲食を経営している夫婦がまさにこの空き家の中で殺人をして事件になったケースもありますので、やっぱりこういう空き家というのはいろんな意味でリスクがありますね。 관련 시민단체까지 생기며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도쿄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빈집은 지난해 90만 채에 육박했습니다. 日本においては2040年が高齢化のピーク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全世帯の3分の1が高齢者というふうに推測されていて、そのうちのさらに 32.6% がお一人様の高齢者というふうに予測がされています。この空き家の数もですね、何も対策をしていかないとどんどん増えていくというふうなところで非常に深刻な問題だと考えています。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날 쓰러져서 요양원에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 내가 살던 집이나 내가 살던 빌라가 어떻게 될까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살 사람이 없어서 값싼 집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하나 생각할 게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도쿄에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초등학교 통폐합은 일본 사회가 맞닥뜨린 또 다른 현실입니다. 일본 전역에선 최근 10년 동안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했던 도쿄의 한 중학교. 이곳 역시 용도가 바뀐 지 오래입니다. 13年前に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方に改装しまして、使わ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中学校の面影としてはご覧いただいているようなこちらの長い廊下が、学校の面影としてあります。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엔 이제 몸을 을탁한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その時に娘と一緒にここに来た。送ってきて入学する時に。廃校にな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時はいかがでしたか？やっぱ寂しいと思ったんじゃないかな。まあ時代だからしかしょうがないのかとは思うけど、やっぱり先行きはちょっと心配ですね。 1980년대 처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해 왔습니다. 문제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많다는 사실. 일본에선 결혼 대신 취미 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와우.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캐릭터 용품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 이제 남성의 경우 무려 4명 중 1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結局そういった、推しやペット、喜びを求めるというのは家族や自分の子供といったものに対する気持ちを肩代わりさせるものであって、それが非常にそういったその行動パターンが増えてるってことはそういう指標ですね。そういう満たされない人がたくさんいるんだということの一つの表れとして理解した方がい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쇠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주목해야 할 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은 우리보다 높았고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건 일본의 청년 세대였습니다. 출신 지역이 저마다 다른 이들은 쉐어하우스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곤방와.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혹시 한국이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혹시 아시나요? 오, 알고 있습니까? 그럼 혹시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0.75とか。そんな感じな気がする。 자네? 어떻게 알았어요? なんか見たことある気がします。どっかで。 뉴스에서. 그래도 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얻기를 좀 원하고 왔어요. 이 중에서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아이도 낳고 싶다. 오.
でも大変な時にそばにいてくれるパートナーがいることは幸せなことだと思うので、いずれは結婚したいなと思います。産むんであれば兄弟2人以上は欲し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でも僕は結婚したいのがまず子供が欲しいから、そこの段階をやっぱり経験したいな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い大きくて、はい。 3명이나 4명 낳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4人は多いかな。3人ぐらいまで。3人ぐらいですかね。 3명. 실제로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에서 요즘에 취업하기가 쉽나요? 어떻게 취업이 좀 어렵나요? 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その大学出る時にもう仕事決まってるっていうのが、日本だと結構一般的で、大学3年生くらいから1年間くらいかけて就活して、4年生の頭には結構決まってて、あとちょっと楽しんで就職するっていう。 다들 그러셨어요? 좀 쉽게 들어갔습니까, 저렇게? 卒業前。そうですね。 저희는 대학 졸업하고 한 1, 2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막 점수 올리고 막 그렇게 퇴사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집에 대한 부담이 엄청 높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좀 어때요? 그 집을 사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높습니까? 普通にみんなマンションとか借りてる人多くないですか？いきなりは買わないよね。同棲してる。ああ、確かに確かに。 그러면 결혼할 때 집값이 막 크게 부담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잘 없겠네요. それはないよね。 와, 그건 좀 놀라워요. 서프라이즈. 또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남녀 갈등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일본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男女の葛藤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Fight each other. カップルでっていうことですか？それとも職場でとかですか？あんまりそういうの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はないかも。言説は聞いたことない。 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걸로 보시는지. 私はあんまりもう落ち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会社とか、政府もなんか精一杯サポートを今多分してる状況なので、私が産むっていう風になった時は今よりも働きやすいだろうし、育てやす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からです。 もう自分が先陣を切って仕事と家庭と両立できていたらいいなというのが理想です。 일본도 결코 만만한 사회가 아닌데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짐이 가벼워 보였어요. 일본 청년 4명 중에 아무도 결혼할 때 집 살 걱정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심지어 뭐 취직 걱정하는 친구도 없었고, 확실히 일본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의 짐이 그동안 무거웠다. 일본 청년들의 밝은 에너지와 미래의 낙관적인 모습. 이 뜻밖의 모습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1999년에 일본에 처음에 왔습니다. 교수로 부임해서 일본에 왔는데 1991년에 버블이 끝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함께 혹독한 불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제가 일본 사회가 굉장히 평온해졌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굉장히 20년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 같아요. 청년이 정규직이 아니고 청년의 일자리가 불안하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정규직을 되도록이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청년들도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이고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분위기, 그런 점은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와 크게 달랐던 점은 일본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굉장히 가팔라서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벼락 거지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해.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월세가 많고 또 공공임대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들어가 살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韓国の場合非常に若い世代が結婚しにくい条件がいっぱい揃っているような、その日本の若者と韓国の若者が置かれている状況の違いをつぶさに調べることによって、少子化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原因で起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がかなりはっきり見えてくる可能性があるので、非常に重要な部分だと思って注目をしています。 도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위성도시 지바현. 오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특별한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들 너무 이쁘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뻐. 필리핀과 호주에서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한일 부부. 저희는 2016년에 결혼했으니까 29살에 둘 다 동갑이에요. 첫째 아들 하루, 또 우리 이제 태어났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5살, 3살입니다. 네. 일단 두 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한국인이고 이제 일본에 2016년에 온 권민호라고 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키웠다? 자랐던 일본 사람이 유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늦게 낳는 나라가 됐거든요.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주변에 많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많아요. 30歳がやっぱり境目だと思います。みんな30歳に向けて結婚したい。で結婚したらやっぱり子供が欲しい。考えてみたら結婚したくないって言ってる人はあんまい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 일단 제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도 신입으로 들어오면 한 만 나이로 23, 24 이 정도가 되니까 경력 쌓고 대리급만 돼도 27, 뭐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부분도 이유인 것 같아요. 27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 사회생활, 사회 경력이 쌓이니까 27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결혼할 상대도 찾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인 것 같아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죠? 일본에서는 지금 와이프랑 만난 것도 그냥 돈보다는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 친구랑 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경제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나.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게 한국에서 또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흔히 말해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일본의 이 뭐 교육비 같은 거, 아이 키우는 비용 어떻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いや、韓国に比べたら全然だよね。全然韓国は高いですよね。 증세 이게 뭐예요? 전혀. 韓国のお父さんお母さんはなんか子供のためにもっと私がってやってあげなきゃいけない責任感みたいなのがすごく強いなって感じます。私とか周りの日本はなんて言うんだろう、見守るスタイル。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4시. 아이들 하원은 아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はーるおっとっとっとっとダメ乗って乗って乗ってでどうすんのどうやって帰んの 집에 가기 전 아이들과 함께 꼭 들르는 곳은 동네 놀이터. 아이들이 더 성장한 후에도
부부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요. 수험생이 되면은 일본도 학원이 있고 거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이 비용이 들긴 하는데 수험생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학원을 안 가는 분위기고 학원보다는 약간 이제 부활동,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시키고 하면은 그렇게 사교육 비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초등학생도 5개 가요. 학원 5개. 일주일에 적은 거예요. 줄여서. この話を日本でするとみんなに「えー!」って言われます。嘘でしょって言いますみんな。 하지만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정규직 직장이 있었던 아내. 子供が生まれる前は空港で働いていたので5時前に家を出てでも夜に帰ってくるの8時っていうもう本当仕事でしたね。子供が一番になったのでもうこの仕事じゃなくてもいい子供と一緒に過ごせる時間を優先して仕事の内容よりも時間で決めました。なので今はただの事務のおばちゃんです。 기혼 여성들이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건 일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내가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은 내 커리어가 끊긴다. 그러면은 뭐 내 소득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ある。あると思います。でも私は子供を産んだから今は子育てを楽しみたい。だからパートタイムでいいっていう人もたくさんいます。最初仕事を辞め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思った時はちょっとって思う気持ちがないと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けど、でも子供が生まれてこうやって見たらわーってこんなに可愛いこと、しかも一生じゃない、もう本当に限られた時間を私が一番一緒にいられるんだって思うと、何票にごめんねっていう気持ち、私ラッキーかな、嬉しいっていう気持ちの方が大きい。周りもそう言ってますね。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된 여성들은 이미 경력 단절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경력 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오면서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일자리가 많고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계약이 끝나도 내가 또 갈 곳은 있어. 너 뭐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 여성 고용률도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 부부와의 만남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주는 가치, 아이가 주는 행복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런 문화가 새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기도 출산율 낮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많이 높지만. 근데 가서 느낀 거는 그 변화가 야, 우리나라만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일본에 가니까 막상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가치를 일본은 아직 가지고 있구나. 더 중요한 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일본 기업들의 노력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전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직원들의 출근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 종합상사입니다. 이른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회사에선 무료로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양쪽에 그냥 뭐 이렇게 쫙 싸놓고 아, 주먹밥, 빵, 빵 하나 하겠습니다. 빵 하나. 그런데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면 뭐 퇴근을 좀 일찍 하는 겁니까?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시간이. そうですね。仕事が落ち着いている時は、15時過ぎぐらいに帰ることもありますし、一方で仕事がある時には、定時の17時15分過ぎぐらいに帰ることもあります。
아침형 근무제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사항 중 하나. 재택근무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잠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예전에 알기로는 일본의 종합상사는 이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일이 많기로 유명했었거든요. やっぱり商社といえば夜型で多残業体質で、時には深夜勤務もありますし、非常にですね、いわゆる激務と言われるような会社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当時と入社した当時とは劇的に環境が変わってるかなとは思います。 1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는 근무 환경의 개선. 주목할 건 그 사이 여성 직원들의 출산율이 3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출산율은 일본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最初からそれを重視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労働生産性を上げるという一連の働き方改革が功を奏してもたらした結果なんです。この労働生産性は確かに改革を始めてから5倍以上に拡大しているんですね。改革を始めた時に比べて5倍の利益を生むような企業に成長しました。女性社員たちの出生率が上がった。 예비 부부라면 지나칠 수 없는 곳이죠. 애기들 너무 귀여워. 아 맞네, 아이들 나라네. 결혼 4년 차 정재룡 가미소 부부를 만난 곳은 한 육아 박람회 현장입니다. 진짜 귀엽다. 출산 용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눈여겨봤던 것들을 꼼꼼히 둘러보는데요. 아기가 지금 몇째 정도세요? 첫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사둥이에요. 사둥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저거 대도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의 경우 임신을 결심하고 배란 유도 주사를 맞았는데 넷쌍둥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고 같은 느낌? 한 번씩 인생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좀 전환점을 맞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만 계획을 하고 있다가 내 쌍둥이가 된다고 하니 뭔가 인생의 계획들이 많이 바뀌고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사고가 아닌가. 좋은 사고? 아기 가졌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해 이러고 이제 하나가 아니야 하니까 쌍둥이야? 야 진짜 너무 부럽다 하면서 야 잘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사진 보여주면서 보라고 하면 이제 와 잠깐 이제 한 3, 4초 동안 이제 숙연해지면서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힘내라고 몇 미리부터 사야 되나? 한꺼번에 찾아온 내 아이. 모든 아기 용품도 곱하기 4. 게다가 이른둥이일 것 같은데. 이른둥이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른둥이 젖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른둥이로 나와도 큰 젖병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작은 거를? 공기가 들어가면서 애기들이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모르는 것 투성이. 초보 엄마 아빠는 하나둘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커피 내려줄게, 커피. 아이스? 얼마큼 줘? 주스? 임신 초기인 부부의 아침.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고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로 한 미소 씨. 영양소 골고루 아내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남편 재룡 씨가 직접 차린 아침 식사입니다. 이게 원래 맛있는 거. 옛날 백두산에서 이런 거 먹어본 것 같은데. 잘 될 듯. 기가 막히다. 단백질부터. 어머, 먹여주기까지? 아내를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제 전체적으로 잘 크던데 보니까. 약간 움직이는 순간 약간 두려워졌어. 왜? 조금 더 크면 이게 느껴질 거 아니야.
발로 차고 난리가 날 텐데. 아빠가 용띠인데 애기들은 용띠 꼬마들이니까 용꼬로 하는 거지. 태어나면 일용이 삼용이 삼용이 괜찮다. 경삼용. 네 아이 모두를 품어 낳기로 힘든 과정을 선택한 아내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그냥 아내 건강 걱정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태아보다는 어쨌든 임신했을 때 오는 후유증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좀 더 높거든요. 컨디션이 어떤지 그런 걸 좀 많이 체크를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세종에 사는 부부가 서울까지 어쩐 일일까요? 합병증이나 조산 등 다태아 임신의 위험성 때문에 부부는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5개월인데 하루가 다르게 불러온 배. 약간 장갑 끼는 것 같다. 아직 주수가 손보일 주수가 아닌 것 같은데. 부종도 심해진 상태입니다. 다태아는 뭐 피검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서 초음파로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애들 뭐 안면 기형이라든지 장기 잘 자랐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주수여가지고 좀 긴장되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약간 잠 설치더라고요. 가민 손님. 자신보다 뱃속 아이들 걱정이 먼저인 미소 씨. 안녕하세요. 4주 만에 만나는 아이들 잘 자라고 있을까요? 첫째는 470g이네요. 많이 컸다. 많이 컸죠. 4명의 아이 각각 주수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체중은 기본, 뇌와 심장, 장기의 이상 여부도 확인하다 보니 긴장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머리가 더 큰데? 공부 잘할 거예요. 건강하다는 말을 재치 있게 말해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엄마 아빠도 좀 편해진 듯합니다. 넷째 550g 정도? 다들 잘 크고 있네요. 너무 더해. 양수량은 다들 적당하고요. 양막을 기준으로 양쪽에 아기들 공간이 비슷하게 괜찮고요. 보이시죠? 내 아이 모두 괜찮다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 부부. 혹시 선생님 첫째는 성별이 성별이요? 네. 성별이요? 궁금해가지고 건강하다니까. 부부가 궁금한 또 한 가지 아이들의 성별입니다. 엄청 크게 잘 보이네요. 다리 사이. 역시 첫째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와. 첫째는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 딸이 다리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네. 하나씩 확보했군. 첫째도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다리 사이에. 좋은 소식이네요. 넷째는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아들 둘, 딸 둘이라는 거죠? 환상적인 조합인데요.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존재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존재가 확실하게 잘 보이네요. 이렇게 크게. 조별과제 대성공. 그렇다면 오늘 진료 결과는 어떨까요? 4명 다 아주 잘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잘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민소씨 같은 아이들이 집이 4개고 방도 4개 따로따로 각자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서 집은 하나인데 방이 2개인 애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적어서 오히려 나을 수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봐서 나쁜 게 별로 없네요. 혈압도 정상이시고. 더 궁금하신 건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럼 4주 있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도 아이들도 무사 확인 완료. 매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39주, 40주에 사산되는 애들도 있으니까 단태아 돼요. 그러니까 쌍태아, 삼태아 같은 경우 셋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다 각각 있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횟수로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죠. 얘들이 정말 막달까지 다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으니까 지금 상태로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4주 어떻게 기다리냐. 4주? 나 진짜 맨날 봐도 궁금할 것 같은데. 그니까. 4주. 아침 저녁으로 봐도. 둘에서 6으로 조금씩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두 사람입니다. 1, 2주 동안 계속 실패만 하다가 딱 이렇게 손을 배에 댔는데 딱 느꼈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생명인가? 이렇게 같이 태동 느낄 때는 아, 내가 진짜 4명의 아빠구나. 부럽습니다. 가져갈게. 왜냐면 저도 교감을 하고 싶은데. 늦지막한 오후. 다 챙겼어? 차 챙겼고. 야간 근무를 위해 재룡 씨가 출근합니다. 올 때 아이스크림 좀 사다 주면 안 돼? 위험한 일 하지 말고. 아빠 안녕. 안녕. 셋째가 손을 흔들었어. 오 진짜? 잘 갔다 와. 아. 잘 갔다 와. 알겠어. 안전하게 갔다 와. 갔다 올게. 주수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창호 제조 전문회사 구매팀에서 3교대 근무하는 재룡 씨. 오늘처럼 야간 근무를 해야 할 때면 홀로 집에 있는 아내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주수가 29주라고 하는데 29주면 거의 팔싹둥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되게 미숙아로 태어날 거고, 교수님 얘기로는 그래도 29주, 30주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도 살 수 있다. 애기가 그래도 건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너무 좀 많이 힘들어했고. 넷쌍둥이들은 정상 분만으로 보는 37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오는 만큼 나머지 기간을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하루라도 더 품고 싶은 미소 씨. 틈날 때마다 기분 좋은 상상을 캔버스에 그려봅니다. 진짜 밑그림인데 저희 나중에 집을 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 다 주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집 앞에 서 있는 근데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그래가지고 상상했던 모습보다 더 풍성해진 가족. 그만큼 꿈도 커집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좀 기침하긴 하는데. 애들은 잘 있어? 애들? 약간 배가 뭉친 것 같은데? 진짜? 아닌가? 배가 그냥 커진 건가? 커졌을 수도 있어. 비타민이랑 오메가씩 챙겨 먹고. 알았어. 그리고 먹고 일찍 자고. 알았지? 일찍 잘게. 그래, 그럼 늦게까지.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볼게. 사랑 뿅. 사실 미소 씨는 결혼할 때 아이 없는 부부만의 삶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왜 아이를 원하지 않았는데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결심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결심하고 낳게 된 거거든요. 같이 살아보면 아마 아실 텐데 같이 살게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 이 시청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었답니다. 잠을 청해보는 미소 씨. 내 아이를 품고 있다 보니 6개월에도 만삭에 가까운 배. 잠자리 자세를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게 미소 씨는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외출을 나온 미소 씨. 손엔 짐이 한가득인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들고 왔네. 아이고. 어서 와라, 딸내미. 짐이 많아. 오늘 고생했다. 아이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친정해온 미소 씨. 내 이쪽으로 앉아. 내 쌍둥이 출산. 마이 29주가 됐습니다. 아, 이게 다 온 거야? 아니야, 다 안 온 건데 일단 얘네부터 빨려고. 얘네는 가재 수건이고 이거 애기들 옷이고. 와, 집이 많네. 베네토구리만 빨아서 좀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 병원에 가져갈 거. 그치. 그리고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내 아이들. 그만큼 출산 준비물이 많은데요. 빨아달라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빨아주십사, 함께 해주십사. 당연히 다 엄마 집에 사려니 하고. 의무조차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면 올수록 엄청 많아. 4인분 꽉 차 있어요. 친정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로 한 미소 씨. 대충 다 산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어? 내 아이의 육아 준비물이 친정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함께 돌보자 흔쾌히 승낙한 부모님도 늘어나는 짐에 어리둥절하시답니다. 애기들은 태어나면 초점책 같은 거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동물책은 많이 잃은 감이 있지만 세상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겠죠? 우리 뭐 애기 안 가질 거야? 뭐 이렇게 많이 했었죠. 갑자기 태아 사진 4개를 보여주니까 이게 이렇게 파노라마 이렇게 4개를 찍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넷? 어떻게 키울 거지? 이러고. 우리 딸 저기 들어오면서부터 양말부터 시작해서 다 늘어놓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막 걱정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하늘이 준 선물이다 생각하고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장하긴 하죠. 마침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니도 하고 싶습니다. 다리 좀 당겨줄까? 아이고. 대박.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특히 오른쪽이 많이 부어. 오른쪽 엄청 부었어. 여전히 엄마 눈에는 아이 같은 딸. 코끼리 다리 같아.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나의 소망인데 큰일 났네. 벌써부터. 너무 버티지 않아도 된다. 지금 약간 발가락에 소세지가 됐어. 딸이 아이들을 지켜내려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운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엄마로서 내 아이를 선택한 딸을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딸의 선택이 아픔이 될까 걱정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막 불러올 때마다 잘 걸어 다니나 막 잘 있나 비상사태를 어쨌든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긴장되긴 하죠. 29주를 넘기고 한 주 한 주를 견뎌내는 미소 씨. 안전한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중입니다. 그리고 32주째. 병원에 입원해 하루하루 경과를 지켜보며
출산한 날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미소 씨. 괜찮은 건가요? 엄마 생각하면 빨리 태어나면 좋은데 또 애들 생각하면 하루라도 더 엄마가 버텨야 되고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항상 고민이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걱정되고. 가볼까 미수야? 가자. 하나 둘.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자.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엄마라서 엄마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행복하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목적 없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더 커지고 뭐 조금 더 건강해지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되게 거기서도 되게 만족감이랑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준비 다 했어? 출발하자. 버텨내는 시간이 힘들기보다는 행복했다는 미소 씨. 응. 그럼. 누가 이상한 걸 피난. 정든 집을 며칠 동안 떠나 있겠네. 입원 후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수시로 태동 검사를 통한 아이들의 건강도 확인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머무를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미소 씨. 그 곁엔 남편 재룡 씨도 함께합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 버텨냅니다. 그리고 8개월하고도 2주가 되는 날, 출산을 위해 수술실로 향하는 미소 씨. 나 이제 진짜 간다. 무사히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엄마 아빠의 간절한 마음. 내 쌍둥이 분만을 위해 20명이 넘는 의료진이 모였는데요. 4명의 아이들이 조산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뭐 살살만 걸어놓을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한 아빠, 재룡 씨. 수술 시작 20분 경과. 드디어 첫째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응급처치부터 이뤄지는데요. 다행히 우는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2분 뒤 탄생한 둘째는 딸입니다. 그리고 1분 뒤 출생한 셋째, 아들인데요. 곧이어 마지막 넷째, 딸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쌍둥이 모두 무사히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34주 조산아라서 지속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동하게 되는 아이들. 당분간은 체온 조절을 돕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좀 더 자라야 한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수술실 앞을 서성이는 재룡 씨. 그때 아이와의 첫 만남.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면 혹시 양호한 편이라고. 양호한 편이에요? 다 4명 다 그러면? 네, 지금 다른 아가들은 못 봤는데 다 괜찮은 걸로 보였었어요. 엄마도 괜찮아요? 엄마는 이제 마무리하고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도 아내도 모두 괜찮다니 한시름 놓이는데요. 촉촉해진 눈가. 그렇게 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되었습니다. 되게 어쨌든 관리를 열심히 해서 32주, 33주, 34주 어떻게 보면 진짜 되게 말은 안 했지만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상태가 좀 울지 마 너까지. 아이들을 바로 품에 안을 수 없어 속상한 아빠. 아빠야.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4명의 아이들. 묵묵히 34주를 기다렸듯이 엄마, 아빠는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결혼 안 했어도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막 너무 재밌게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감정을 느껴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었겠지만 깊은 인간으로서 깊은 감정을 느끼고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가족이 완성된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작인 것 같아요.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중심지 역할을 해온 부산대학로 앞. 태어난 곳이죠. 태어난 곳이고 지금도 살고 있는 곳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되는 나의 터전이 되는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들이 사실 부산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시의원이 된 반선호 씨. 그와 함께 부산 대학로 앞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거리. 하지만 이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25.6%. 상가 4곳 중 하나가 비어있는 겁니다. 사실 뭐 1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고는 다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 앞이 이렇게 될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 부산대가 그래도 부산의 대학생들의 맥하고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아, 이거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사실은 스스로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부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의원이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게 단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노선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부산이 아마 대한민국의 거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상권이 사라진 것이 아닌 부산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심각한 상황. 부산의 재정 전망을 연구하는 박충훈 박사도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350만 벽이 무너졌고, 또 2023년에는 이제 330만 벽도 무너졌습니다. 부산 인구 유출률, 즉 연령대별 인구가 빠져나가는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청년층이 눈에 띄게 빠져나갔죠. 이에 비해 청년층 순유입률은 도드라지게 낮습니다.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죠. 빠지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빠지면 재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의 양이 지방 세입을 뭐 거의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청년층의 유출은 곧 지역 경제 산업의 침체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이제 유출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의 재정이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이제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2도시가 미래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이건 이 자체만으로도 좀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슬픈 별명이 생긴 부산. 저출생으로 인해 청년층은 줄어들고 노인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인구 절벽은 부산만의 문제일까요? 뉴욕타임즈는 최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한 세대가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 세대는 70명, 그 다음 세대는 25명이 된다는 의미. 이 감소 추세는 흡사 중세 유럽의 흑사병과 견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흑사병 때 인구가 유럽의 인구가 한 30년, 40년 동안에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 모든 그 성격을 가진 인구가 함께 줄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더 많이 돌아가신 건 아니고, 젊었다고 해서 더 많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인구와 경제를 연구하는 이철희 교수.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삼각형, 출생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2002년에는 구조에 변화가 생겼지만 아직은 안정된 삼각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22년 저출생으로 아래쪽이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죠. 이대로라면 2072년 대한민국 인구 30%가 사라집니다. 한국도 앞으로 한 50년 내에 인구가 한 30%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보다도 이제 그런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이제 그 정도의 인구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많지 않다는데 이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와 더불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도 큰 문제입니다. 인구학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15세에서 64세 사이를 생산 연령 인구라 부르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에 3,642만 명, 2072년에는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1,658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생산 연령 인구, 즉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이 충격을 일찌감치 체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기술을 영상 감시 장치에 도입해 화재, 폭발 등 재난을 미리 감지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001년에 설립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이 회사 부사장은 요즘 부쩍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모집 공고 올렸을 때 입사 지원 신청한 인원이 1명만 이제 지원을 이제 한 상황이고요. 근무 조건이 나빠서는 아닐까? 주 40시간 5일 근무에 초봉은 3,500만 원 이상, 4대 보험이 가능한 정규직 채용. 구인난이 심해 근처 대학들과 산학 협력도 맺고 외국인 채용에도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서부터
관련된 이제 첨부 자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인터뷰까지 해서 다 소명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회사에서 이제 또 보장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출생의 파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한국 생산연령 인구 추이를 보면 3,700만 수준이었던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안에 절반 수준인 1,700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미래 재정을 연구하는 학자 전영준 교수는 재정 분야에도 골든타임이 왔다고 말합니다. 저출생이 계속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작진은 미래 대한민국의 조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 생산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38년이 오면 30대의 경우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4%였습니다. 50대는 이 비율이 42.3%까지 치솟았죠. 여기서 총조세란 조세, 사회보험료, 준조세 이 모두를 합친 것인데요. 생산연령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2072년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0대는 총소득의 37.3%를, 50대는 무려 48.7%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충격적인 결과죠. 미래 세대의 부담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정부 재정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저도 자식이 있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빚을 갖다 떠넘기려고 하는 부모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공적 부모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한테 빚을 체계적으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5명의 시민들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화면에 제가 뭔가를 띄워드릴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숫자라고 생각할까요? 이 숫자는 현재 40대인 1981년생 한기현 씨의 2038년 총소득 대비 총조세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믿기 힘든 결과. 딱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먹먹하네요. 그냥 아이고 저출산 어떻게 해, 요즘 애들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앞세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 라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리 절대 금액이 올라가도 비율상으로 굉장히 큰 비율인데 이거를 준비할 거조차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구나. 그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사실 상상을 못 했어요. 이제 곧 16이 되는 유경이는 2038년이 되면 사회초년생. 총소득의 33.4%를 총조세로 부담해야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비용도 나갈 수 있을 거고 뭐 전기세, 소득세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막 나가면 남는 게 진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도 다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많이 떼어가면 평생 그냥 나는 300다리로 살겠구나. 평생을 누군가를 케어하기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조세 비율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뭔가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는 지금 내 부모님이 얼만큼 돈을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해지는 세대가 될 것 같아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그러면 점점 청년 세대들은 희망을 잃어가지 않을까? 일단 근로소득이라는 게 의미 없게 만드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65세로 정년 연장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에서는 그 전부터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금을 그렇게 매기면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일하죠? 그 돈을 받고 일할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초저출생, 세대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유로운 생각들을 나눠봤습니다. 일단 정말 간편하게 생각하면 늦게 태어나면 좀 대학 가긴 편하겠다 이 생각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제가 나중에 컸을 때 국가의 압박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 같아요. 꼭 아기를 낳아야 한다. 그럼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벌이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오히려 시간 부족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분, 15분 늦으면 서부간선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하원 시간이 30분, 40분이 딜레이 돼버리면 신발 몇 개 안 남아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성장 논리를 갖고 왔던 우리가 갖고 왔던 어떤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이만큼 발전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정보를 갖다 확 공개를 해놓으면 이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 자녀 낳아도 될라나 하는 그런 우려가 더 커질까 조금 염려가 되긴 해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향후에 이제 상황이 호전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충분히 주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결혼도 더 빨리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힘. 오랫동안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의사이자 경제학자 김현철 교수. 그는 대한민국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학자로서 다양한 정부의 개입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고 그것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지나친 격차는 감소돼야 됩니다. 건강한 격차가 또 좋은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만들기 때문에 격차 존재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과도한 격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OECD에서는 한국의 저출생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출간했는데요. 한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5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사교육비 완화, 주거 안정 등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연 근무제와 여성 재취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죠. 김현철 교수는 이 보고서를 쓴 저자를 만나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We came to Korea to talk to policymakers, to ministry officials, childcare providers. There are a couple of OECD countries where total TFR was very low and was successfully rebounded over time. And could you provide us some examples and how to overcome this? What's the implication to Korean society? You can also think about increasing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groups which are underrepresented in the labor market. Women. Korea has got the highest educated population of the OECD. So in terms of human capital, you should have enough talent to tap into. With the falling working age population, you may want to reconsider your migration policy and improve it and make it more comprehensive. And it's important that you treat your migrants well, don't make them second-rate citizens. 가장 빈국에서 3세대 만에 가장 선진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전 이러한 위기를 또 극복해낼 수 있는 잠재력,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50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우리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그래서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가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활에 부담 가지 않게 그만큼만 세금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제가 숨쉬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사교육 문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집값은 항상 비쌌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면서 그 어떤 결과로 터져나온 부분이 저출생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합리적인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엄마가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뭔가 도와주는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다양한 가정을 인정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문제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좀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이제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데.